안녕하세요. 박복한 삶을 살아온 70대 초반 할머니입니다. 제가 70여 년의 삶을 살아오며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노년에 그간 봐왔던 인간 군상 중 최악인 사람을 겪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평소 즐겨 듣던 이 채널에 구구절절 하나마 제 사연도 이야기해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보내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부모님을 두 분 다 사고로 여의었습니다. 저를 낳을 때 고생하신 엄마가 결국 제 뒤로 아이를 갖지 못해 제겐 형제 자매조차 한 명 없었죠. 부모님 두 분 다 이북을 하셨던 터라 저를 걷어줄 친척 또한 없었고요. 그렇게 때이른 가족의 죽음을 겪고 홀로 외로움과 싸우며 살던 전 29의 늦은 나이에 저와 비슷한 삶을 살아온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게 청혼하며 이렇게 말했죠. 우리 둘 다 외롭게 살았으니 아이들을 많이 낳아 아주 다복하게 삽시다. 이후 저와 남편은 슬아의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쌍둥이 둘에 2살 터울의 막내딸 하나였죠.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첫 번째 불행은 막내딸이 3살쯤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언제부턴가 딸이 힘을 잃고 무기력해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먹는 양 또한 눈에 띄게 줄어갔죠. 우린 자꾸만 시름시름 앓는 딸을 병원에 데려갔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딸은 소아암 4기였어요. 이 어린애가 이렇게 아파할 때까지 엄마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난 엄마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결국 태어난 지 3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던 딸은 소아암 선고를 받은 지 반년 만에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 작은 아이를 어떻게 저 차가운 땅 속에 혼자 남겨두고 돌아와야 하는지 정말이지 모르겠더군요. 그렇다고 계속해서 마냥 슬퍼할 겨를은 없었습니다. 제겐 아직 5살의 어린 아들이 둘이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들들만 바라보며 저와 남편은 하루하루 슬픔을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삶은 참 야속했어요. 슬픔조차 전부 떨쳐내지 못했던 저와 남편은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2번째 불행을 맞이하게 되었죠. 당시 저는 작은 회사에 남편은 방직 공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결혼할 당시부터 워낙에 없이 시작했었고 딸아이의 병원비 또한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던 터라 맞벌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다행히 10살이 되었던 아들들은 착하고 우애가 좋아 항상 둘이 붙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아이들에 대한 걱정은 조금 내려놓고 마음 편히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선 안 됐었는데 말이에요. 아이들 곁엔 부모가 아니면 어른이라도 붙어 있었어야 했던 겁니다. 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자주 사주지 않았어요. 딸이 죽은 후 아이들에 대한 건강 염려증이 생겼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어르신이 매번 부모 없이 저들끼리 있는 애들을 딱하게 여겨 용돈을 주셨었나 보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애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마침 저와 남편도 아직 퇴근 전이라 아이들은 저와 남편 몰래 과자를 사 먹으려고 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후 일어날 사건에 매우 큰 화근이 되어버렸죠. 효민아, 빨리 와. 신호 바뀌어. 알았어, 형아. 같이 가. 나중에 큰아들 효재에게 듣기론 자신이 동생 효민이보다 먼저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했어요.
앞장서서 횡단보도를 다 건넌 큰아들이 깜빡이는 보행자 신호를 보고 둘째를 보챘던 모양이에요. 운동화 끈이 풀렸던 둘째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멈춰서 끈을 묶느라 시간이 지체되었고요. 그리고 뒤늦게 제 형에게 뛰어가던 둘째를 그만 우회전을 하던 화물차가 덮쳐버렸던 겁니다. 나중에 운전자가 울면서 고백하기를 새벽부터 운전을 하느라 피곤했던 나머지 그만 깜빡 졸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처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한 둘째를 보지 못했다고요. 둘째의 시신은 두 눈으로 제대로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아이의 시신을 확인한 전 그만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아이들에게 오랜만에 고기를 구워줄 생각에 삼겹살을 사서 퇴근하던 길이었는데 이게 웬 청천벽력이라 말입니까? 딸아이 때는 그래도 투병 기간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라도 있었죠. 아들의 시신을 부여잡고 오열하는 남편 옆에서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슴만 치고 있었어요. 아니,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다는 말이 맞겠죠. 자식을 둘이나 잃었으니 그 참담함이 오죽했겠습니까? 차라리 안아볼 수조차 없게 발기발기 찢긴 저 시신이 나이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랬나 모릅니다. 두 번 다시 안아볼 수도 불러볼 수도 없는 내 아이 대신에요. 둘째는 그렇게 제 동생의 곁에 나란히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 또한 가슴속에 둘째를 묻었죠. 사실 아이들을 따라 저도 함께 눈을 감고만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겐 아직도 책임을 져야 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마지막 남은 큰아들이요. 둘째의 죽음은 저와 남편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안겨주었지만 문제는 큰애였습니다. 엄마, 효민이가 나 때문에 죽었어. 내가 효민이 손을 잡고 횡단보도만 건넜어도, 아니, 내가 효민이한테 빨리 건너라고 보채지만 않았어도 안 죽었을 거야. 첫째는 동생의 죽음 이후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말았습니다. 시신만 본 저만 해도 계속해서 그 시신의 환영이 보일 정도로 그 광경이 충격적이었는데 동생의 죽음을 눈앞에서 묵도한 그 어린애의 충격이 오죽했겠습니까? 큰애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너무 울어 약한 얼굴의 피부는 벌겋게 달아오르다 못해 까지고 생채기가 났고 먹기만 하면 구토를 해 날로 살이 빠져만 갔죠. 게다가 잠을 잘 땐 밤마다 동생의 꿈을 꾸는지 매번 소리를 지르며 깨기 일쑤였고요. 결국 아들은 학교마저 나갈 수 없어 학교를 쉬게 되었고 저는 일을 그만두고 그런 아들 곁을 지켰어요. 아들은 정신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았고 저와 남편의 끊임없는 보살핌 덕에 다행히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었죠. 그렇게 1년간 치료를 받은 아들은 한 학년을 쉬고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둘째와의 흔적이 가득한 전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말이죠. 점차 나아지던 큰애는 어느 날인가 학교에서 만들어 온 자기소개를 제게 보여주었어요. 오늘 학교에서 한 거야, 엄마. 잘 만들었네. 이건 뭐야? 장래 희망 의사? 왜 의사일까, 우리 아들? 예전에 꿈이 소방관이라고 했는데? 내 동생 나 때문에 죽었잖아. 내가 동생 죽였으니까 대신 훌륭한 의사 돼서 다른 사람들 살려줄 거야. 원래 죄는 평생 갚아나가야 되는 거라고 그랬어.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다 나았다고 생각한 큰애는 아직도 동생이 자신 때문에 죽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더군요.
저는 그런 아들을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효재야, 그건 네 탓이 아니야. 너랑 효민이만 떼어두고 나간 이 엄마 탓이야. 너희들에게 평소에 과자 한 번 안 사준 이 엄마 탓이라고. 엄마가 미안해. 제가 아이들에게 과자만 자주 사주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애들만 두고 일을 하러 나가지 않았어야 했던 걸까요? 그랬으면 적어도 둘째 죽음이라는 불행이 우리 곁에 찾아오진 않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들과 남편이 잠에 들면 수도 없이 제 머릿속을 잠식하는 만약에라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 매일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이미 시간을 돌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후회가 되어서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들뿐만이 아닌 저 또한 그때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후 아들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결국 원하던 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꾸준한 치료 끝에 둘째의 죽음이 불러온 트라우마는 극복할 수 있었지만 그때 생긴 의사라는 꿈은 가슴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엄마, 의사란 참 대단한 직업이야. 나만 해도 봐. 정신과에 꾸준히 다닌 덕에 이렇게 다시 건강해질 수 있었잖아. 어릴 땐 막연한 죄책감이었다면 지금은 정말로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의사가 되고 싶어. 의대를 진학할 당시 아들이 제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참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아들이 이렇게 상처를 극복해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요. 저는 아들이 대학 생활과 의무병 생활, 그리고 인턴과 레지던트 생활을 모두 마칠 때까지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요. 시간이 흘러 그렇게 고생한 아들은 어엿한 종합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전문의 자격증 시험 합격 통지가 뜨던 날, 우리 세 사람은 아들의 의대 합격 이후 처음으로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들이 11살 때부터 22년간 키워오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 이효재 축하한다. 감사해요. 이게 다 엄마 아빠가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저 앞으로 정말 많이 효도할게요. 두 분은 이제 앞으로 오래오래 건강하기만 하세요. 녀석 안 하던 존댓말은 이리 와. 아빠도 한번 안아보자. 당시 남편도 다니던 공장에서 막 퇴직을 했던 터라 아들도 다 키워놨으니 이제 장가 보내고 우리 둘이 오순도순 놀러 다니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왜 세상은 제게 이리도 잔인한 걸까요? 혹시 제가 전생에 죽을 죄라도 지었던 걸까요? 아들이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3년 뒤 우리 가족에겐 세 번째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건강검진을 함께 받았는데 남편의 폐에서 혹이 발견되어 정밀검사를 권하더군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왜 자꾸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요, 당신? 폐암 말기라더군요.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노래를 불러대던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받았던 검사인데 그 결과가 이렇게 참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남편은 6개월의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6개월, 정말 지긋지긋한 숫자더군요. 딸아이도 소아암 판정을 받은 후 딱 6개월을 살다 가더니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시한부 판정은 아들의 인생에 큰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려고. 뭐? 이렇게 갑자기? 너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
고작 3개월쯤 되었다고 하지 않았니? 근데 아버지 조금이라도 정정하실 때 꼭 혼주석에 앉아서 나 결혼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 3명 중에 하나 남은 자식, 그래도 잘 자라서 가정 꾸리는 모습은 보고 가셔야 할 거 아니야. 아들은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들 말대로 아들은 우리에게 단 하나 남은 자식이었는데 그 귀한 자식이 평생의 중요한 결단을 이렇게 급하게 내리겠다는데요.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솔직히 이야기했고 남편은 아들을 불러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효재야, 네 엄마한테 이야기 들었다. 나 때문에 빨리 결혼하려고 한다며? 그러지 말거라. 결혼은 일륜지 대사야. 물론 네가 아무 여자나 만나고 있진 않겠다만 그래도 모름지기 사람은 사계절을 겪어봐야 하는 법이다. 나랑 네 엄마 봐라. 평생을 함께 동고동락했어도 가끔씩 서로의 마음을 몰라주고 싸우잖니. 물론 네 엄마는 세상 누구보다 좋은 사람이지만 말이다. 효재야, 이 아빠는 오래 살 거야.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시한부 판정받고도 오래 사는 사람들 많다고 하더구나. 이 아빠도 네가 천천히 좋은 사람 만날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살 테니까 나 때문에 네 인생의 중대사를 섣불리 결정하지 말거라. 여자는 오랜 시간을 들여 신중히 알아가도록 해. 그래서 항상 네 옆에서 널 보듬어 줄 수 있는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도록 해라. 알았지? 하지만 아들은 그런 남편의 말을 듣고도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아들은 만나던 여자와 3개월 뒤 결혼 날짜를 잡았고 양가의 상견례 또한 빠르게 이루어졌죠. 하지만 남편은 결국 아들이 잔뜩 서두른 그 3개월조차 버티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이 딱 한 달 남았던 날, 남편은 가족이 모두 모인 병실의 침대에 누워 힘겹게 눈을 감고 말았어요. 임종 직전 남편은 아들과 제 손을 잡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효재야, 네 엄마 잘 모셔야 한다.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볼 거야. 네 엄마 같은 사람 세상에 또 없다. 자식 둘 먼저 보내고 힘겨워할 시간도 없이 널 위해 이 악물고 버텨온 사람이 바로 네 엄마야. 다른 사람이었으면 벌써 정신병이라도 걸렸을 거다. 아버지. 부디 못다한 내 목까지 네 엄마를 잘 챙겨주길 바란다. 평생 자식 때문에 눈물 삼키고 산 네 엄마, 남은 생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말이야. 이 아빠의 마지막 부탁이다. 그리고 여보, 미안하오. 자식들 먼저 보내면서 적어도 나만큼은 꼭 당신보다 먼저 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이 몸뚱이가 그 고된 세월들을 이겨내지 못했나 보. 여보, 효재 엄마, 그 곱던 얼굴에 언제 이렇게 주름이 많아졌을까. 애들 가슴에 묻고 이렇게 남은 아들 훌륭하게 키워내느라 고생 많았소. 내가 먼저 가서 우리 수연이, 효민이 만나 잘 지냈느냐고 안부 묻고 있겠으니까 당신은 우리 효재랑 이승에서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다 와. 알았지? 미안하오. 미안해. 끝없이 미안하다 사과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이 제가 기억하는 남편의 마지막이 되었죠.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눈을 감은 남편에게 편히 가라는 인사를 남겼습니다.
여보, 그동안 살아내느라 고생 많았어요. 이제 가서 편히 쉬시구랴. 만약에 먼저 간 우리 애들 만나게 되면 이 엄마가 참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줘요. 애들이 오랜만에 아빠를 만나면 정말 좋아하겠네요. 잘 가요. 고마웠어요. 그렇게 저는 화장하지 말고 아이들 곁에 묻어달라는 남편의 유언에 따라 세 번째 묘지를 세우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의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주위 사람들을 잡아먹고 사는 마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 부모님도 제 자식들도 심지어 남편까지 먼저 보내야 했던 제 팔자가 너무도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전 결혼한 뒤 저와 함께 살겠다던 아들의 의견에 극구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엄마, 아버지도 안 계신데 혼자서 쓸쓸하게 어떻게 살려고 그래? 고집 부리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살자, 어? 아서라, 이제 막 새 출발하는 젊은 애들이 나 같은 늙은이랑 왜 같이 살겠다는 거니? 너희끼리 오순도순 살아라. 난 괜찮어. 전 무서웠어요. 이러다 언젠가 제가 제 아들과 며느리까지 잡아먹을까 봐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아들뿐만이 아닌 며느리마저 열심히 설득하더군요. 어머님, 그러지 말고 저희랑 같이 사세요. 저희가 이 집으로 들어올게요. 네? 이 사람도 어머님 걱정돼서 분가한다고 한들 마음 편히 못 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저는 아들 부부의 설득에 못 이겨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들이 살던 집에 며느리가 들어와 함께 살게 된 거죠. 저는 먼저 저를 챙겨주려 한 며느리가 고마워 며느리에게 잘해주려 무척 노력했어요. 아들보다 2살 어렸던 며느리는 당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을 오래 하다가 자격증을 따서 친정의 도움을 받아 어린이집을 개원한 것 같더군요. 며느리는 자기 일에 무척이나 열심이었어요. 항상 아들보다 먼저 출근을 했고 아들보다도 더 늦게 퇴근하곤 했죠. 저는 바쁜 아들과 며느리를 대신해 집안일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아우, 맛있는 냄새. 어머님, 오늘 저녁 김치찌개예요? 오냐, 우리 새아가 왔니? 고생 많았다. 어제 네가 김치찌개 먹고 싶다고 안 했니? 그래서 내가 돼지고기 사다가 끓여놨다. 어서 손 씻고 와서 먹거라. 애비 너도. 마냥 좋아하던 며느리와 다르게 아들은 식탁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더군요. 왜, 맛이 없니? 아니, 맛이 없긴. 그런 게 아니라 엄마 호강시켜 주겠다고 같이 살자고 한 건데 엄마가 우리 살림 대신해 주는 꼴이 된 것 같아 미안해서.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너희들 열심히 일하는데 집에서 노는 내가 살림이라도 해줘야지. 그리고 늙어서 할 일 없으면 오히려 심심해. 그래도 그만해 여보. 어머님이 좋아서 하시는 거라잖아. 근데 어머님, 여기 햄은 안 넣으셨어요? 아이, 저 햄 들어간 김치찌개 좋아하는데. 당신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엄마가 해준 건데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먹을 것이지. 직접 요리한 적 한 번 없으면서 어디다 대고 밥투정이야? 어머, 나 곱게 자라서 그래. 그리고 어머님이 계시는데 내가 요리할 일이 뭐가 있어. 각자 잘하는 거 하는 거지. 어머님은 살림 잘하시니까 살림하시고 나는 일하는 게 좋으니까 나가서 돈 벌어오고. 그죠, 어머님? 며느리는 조금 철이 없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로 괴념치 않았어요. 며느리 말대로 살림이야 집에서 노는 제가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며느리는 건강한 손주를 출산했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며느리는 잠깐 몸을 풀더니 이내 다시 일을 나갔습니다. 일하는 동안 제가 애를 돌봐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어머님,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저 마음 편히 일해요. 아시죠? 솔직히 나이가 있다 보니 황혼 육아를 하는 게 조금 힘에 부치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며 저는 며느리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무렴 밖에서 일하는 너희보다 힘들겠니 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뭔가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어머님, 애 옷을 아무렇게나 세탁기 돌리시면 어떡해요? 이거 비싼 건데. 미안하다. 내가 애 보랴 집안일 하랴 통 정신이 없어서 그만. 몰라요. 짜증나.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며느리가 점점 제가 육아와 살림을 대신 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며느리의 버릇없는 말을 들으니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제 친자식이었으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고쳐놨겠지만 그래도 며느리 아닙니까? 남의 집 귀한 자식 말이에요. 저는 애써 노여움을 참으며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수호애미야. 내가 수호 봐주고 집안 살림 대신 해주는 건 바쁜 너희를 배려해서지 내가 하는 게 당연해서가 아니다. 네가 친정에선 부모님께 어떻게 했는지 내가 모르겠다만 우리 집에선 그런 버릇없는 말투 용납 못한다. 알겠니? 제가 처음으로 화를 내자 며느리는 아무 말 못하고 입만 대빨 내밀더군요. 그래도 이 정도면 제 말을 알아듣고 앞으로 잘 하겠거니 싶었는데 이게 웬걸? 며느리는 전날 이후 오히려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냐오냐 해서 버릇이 나빠진 게 아니라 며느리는 원래 저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아들과 제 앞에서 잘 숨겨왔던 거였어요. 어머님, 저 이번 명절에 음식 못해요. 일 나가야 해서요. 일? 명절에도 애들 맡기러 오는 사람들이 있니?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일이 있어요. 어머님이 일에 대해서 들으시면 뭐 아세요? 그리고 사실 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수호 아빠도 응급수술 잡히면 명절 못 새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참 이상해요. 왜 꼭 남의 집 조상 제사 지내는 걸 며느리한테 강요할까요? 당황스러웠어요. 맹세코 전 며느리에게만 일을 시킨다거나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명절에 제 아들이 더 많이 일을 하면 했죠. 아들은 어릴 적부터 남편과 저와 같이 항상 함께 음식을 했었거든요. 예, 내가 언제 너한테만 일을 시켰니? 그저 명절에 왜 일을 하느냐고 한마디 물었을 뿐인데 너 사람 참 이상하게 만든다. 아닌 척하지 마세요. 딱 봐도 명절에 며느리가 일해야지 왜 바깥일을 나가냐는 투잖아요. 왜요? 제가 전곡을 찌르니까 찔리세요? 얘야, 너 점점 나한테 말이 심해지는구나. 내가 저번에 그렇게 말을 했건만 지금 내 말 무시하는 거니? 화가 났어요. 어디서 어른한테 저렇게 무례하게 군단 말입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으며 말이죠. 하지만 며느리는 제 말에 기죽지 않고 오히려 눈을 크게 뜨며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저희 집 먼저 무시한 건 어머님이잖아요. 뭐? 내가 너희 집을 언제 무시해? 기억 안 나세요? 저번에 저희 친정 가정교육 운운하셨잖아요. 제 말투가 버릇 없다고요. 이래서 시자들이란 어린이집 애들 엄마들이 그렇게 시집살이를 당한다던데 저는 시댁 잘 만났다고 자랑했던 제 자신이 싫어지네요. 언제는 저한테 딸 같다면서요. 이 집에서 편하게 지내라면서요.
이 정도면 피해의식 아닙니까? 아니, 편하게 지내라는 말이 마음껏 버릇없이 굴란 말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며느리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사돈댁에선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굴어도 다 오냐 오냐 하고 넘어갔던 거겠죠. 평생을 이런 성격으로 살아온 걸 제가 무슨 수로 고치겠어요? 저는 전날 이후 며느리와의 충돌을 어지간하면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살림과 손주 육아까지 모든 일이 제 몫이 되어갔지만 어찌됐든 제 아들이 선택한 아내이고 내 손주의 엄마이니 저는 좀 참자 싶어서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6살이 된 손주는 어느새 엄마가 아닌 제 껌딱지가 되어 있더군요. 그럴 만도 했죠.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쁜지 며느리는 매번 밖으로만 싸돌아다녔거든요. 그 때문인지 아들과도 종종 다투는 것 같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씻으려고 욕실에 들어갔는데 가슴 쪽에서 피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란 저는 병원으로 가 급하게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 4번째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유방암이라더군요. 이놈의 암은 평생 왜 이렇게 제 인생을 따라다니는 건지요. 보통 한 가족에게 암이 3번이나 발병을 하기도 한답니까? 다행히 죽은 딸아이와 남편과는 다르게 제 암은 초기에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에휴,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이렇게 노년까지 나를 괴롭히는 걸까? 울지 마, 엄마. 엄마 이렇게 아픈 것도 모르고 나는 내일만 바쁘다고 집에 너무 소홀했어. 엄마, 이제 집안일 하지 마. 알았지? 나랑 수호 엄마가 번갈아 가면서 하고 정 안 되면 사람이라도 부를 테니까. 엄마 너무 무섭다, 효재야. 나도 수연이랑 네 아빠처럼 죽을까 봐 너무 겁이 나. 그런 말 하지 마. 초기라잖아. 유방암은 초기에 발견되면 완치율도 높아. 나 의사잖아. 내 말 믿고 마음 편히 가져. 알았지? 그렇게 저는 빠르게 예약을 잡아 수술을 하게 되었고 간단한 절제술이라 5일 뒤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수술이 잘 끝났다고 한들 이제 막 수술한 사람이 기운이 어디 있겠습니까? 퇴원한 다음 날 방 안에만 누워있는데 도무지 기운이 나질 않더군요. 약을 먹으려면 뭐라도 챙겨 먹어야 하는데요. 아들은 계속해서 제 곁에 있겠다고 했지만 예약된 수술이 있다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하는 수 없이 밖으로 나와 며느리를 불렀죠. 때마침 며느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 수호애미야. 정말 미안한데 나 간단하게 죽만 좀 끓여주면 안 되겠니? 흰 죽이라도 괜찮다. 약을 먹어야 하는데 너무 몸이 좋질 않구나. 솔직히 이러니 저러니 해도 평소에 제가 음식할 거 다 해주고 며느리가 아플 땐 죽이니 미역국이니 다 끓여줬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닌 암 수술을 받고 왔는데 그깟 죽 하나 정도는 끓여주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인상을 팍 찌푸리더니 제게 쏘아붙이더군요. 시켜 드시던가 사다 드시던가 하세요. 바빠 죽겠는데 진짜.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대체 내 어디가 그렇게 미워서 아픈 시애미 흰죽 하나 끓여주기 싫은지 말이에요. 네가 뭐가 바빠? 너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저 지금 드라마 보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그리고 유방암 저도 다 찾아봤어요. 초기 수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면서요. 왜 이렇게 혼자 다 죽어가는 척을 하세요? 오랜만에 쉬는 날인데 사람 마음 불편하게.
뭐? 불편해? 야, 내가 너한테 여태 밥을 차려 바쳤으면 바쳤지. 언제 물 한 잔 떠다 달라고 한 적이 있니? 그리고 그렇게 마음 불편하다는 애가 소파에 들어 누워서 시엠이 말하는데 몸 한 번 일으키지도 않어? 너 애가 정말 왜 이렇게 못됐니? 가뜩이나 힘이 없는 몸으로 언성을 높이려니 머리가 띵 하더군요. 저는 너무 어지러워 앞에 놓인 소파를 붙잡았어요. 며느리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코웃음을 치더군요. 어디서 불쌍한 척이에요? 동정표라도 얻으시려고? 아, 진짜 불편해서 못 살겠네. 가정부 비용 좀 아끼려고 데리고 사라졌더니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대접받으려고 난리야? 차라리 분가해서 그냥 내 돈 주고 가정부 쓰던가 해야지 원. 뭐? 너 지금 가정부라고 했니? 제가 여태껏 해줬던 모든 배려들을 며느리는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공짜 식모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생각하니 서럽더군요. 가뜩이나 몸도 아파서 그런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때였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엄마, 왜 나와서 서 있어? 수술을 끝마치고 불이 나게 퇴근한 아들이 집에 들어서며 제게 묻더군요. 그런데 아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며느리가 글쎄 순식간에 태세 전환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당신 왔어요? 어머님이 죽 좀 끓여달라고 하셔서 말이야. 이제 막 끓이러 가려던 참이었어. 어쩜 저렇게도 가증스러울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이번에 심했다는 걸 아는지 좀 전까지 제게 바락바락 대들던 며느리는 어디 가고 며느리는 세상 저를 위하는 척 가식을 떨더군요. 하지만 아들은 제게서 눈을 떼지 않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무슨 일 있던 것 같은데, 어? 말해봐. 아니다. 아무것도. 그저. 너무 힘이 없어 저는 그저 그 상황이 빨리 정리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채신머리 없는 눈물이 결국 아들 앞에서 뚝뚝하고 떨어지더라고요. 엄마, 왜 울어? 어? 당신 엄마한테 무슨 말 했어? 뭐라고 했길래 엄마가 울어? 어? 아니야, 나 아무 말 안 했어. 저는 서러움이 물밀듯이 밀려와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에 서서 울기만 하지. 며느리는 그런 저와 아들을 보며 진땀을 빼고 있지. 셋이서 침묵 속에 이상한 대치를 하고 있는데 돌연 뒤에서 구세주 같은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빠, 엄마가 할머니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그건 바로 6살 난 손자 수호였습니다. 수호는 방에서 우리의 언쟁을 다 듣고 있다가 제 아빠가 오자 그제야 방 밖으로 나왔던 것 같았어요. 뭐? 네 엄마가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죽 좀 끓여달라니까 막 왜 불쌍한 척이냐고. 할머니 병 아무것도 아닌데 왜 마음 불편하게 아픈 척이냐고 짜증냈어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막 가정부 비용 아끼려고 데리고 살아줬는데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대접받으려고 한다고도 했어요. 뭐? 엄마, 할머니한테 자주자주 뭐라고 해요. 할머니 불쌍해요, 아빠. 엄마한테 하지 말라고 좀 해주세요. 어린애가 제 아빠를 닮아 기억력이 좋은 건지 며느리가 제게 한 말을 죄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평소 제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손주가 아무리 제 껌딱지라고 한들 제 엄마 편을 안 들고 제 편을 들겠습니까? 손주의 말을 들은 아들의 표정은 이내 사납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야, 김미경, 너 지금 수호 말이 사실이야?
아니, 사실이겠지. 고작 6살 애가 저런 말을 어디서 배웠겠어? 야, 인간 같지도 않은 년아. 우리 엄마가 평소에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이딴 식으로 우리 엄마를 대해? 뭐? 가정부? 여보, 그게 아니고. 닥쳐. 입 열지 마. 아무 말도 듣기 싫으니까. 너 집안일, 수호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밖으로 싸돌아 다녔어도 그래도 엄마 아빠가 걱정한 거 내가 밀어붙인 결혼이니까 안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싫어서 여태 참고 너랑 산 거야. 근데 네가 감히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엄마한테 그딴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짓거려? 우리 엄마가 네 식모야? 종이야? 눈이 뒤집힌 아들이 미친 듯이 버럭하자 며느리도 그제야 본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아, 진짜. 왜 나한테만 다들 난리야? 내가 뭐? 그럼 평소에 나한테 맨날 버릇 없다고 우리 엄마 아빠도 안 하는 잔소리를 해대는 사람이 곱게 보이겠어? 나도 밖에선 원장이라고 대접받고 다니는 사람이야. 하루 쉬는 것 좀 집에서 마음 편하게 쉬려고 하는데 귀찮게 굴길래 내가 한마디 좀 했다. 어? 유방암 초기가 암이야? 그냥 감기 같은 거지. 그거 수술 하나 했다고 유난 떠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 너 같은 애 필요 없으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내가 여태 참았는데 넌 더 이상 못 봐주겠다. 네가 좋은 아내이길 해, 엄마이길 해. 이 쓰레기 같은 년아. 너랑 이 집에 1초도 같이 있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아들은 결국 며느리에게 당장 나가라고 고함을 치더군요. 거기다가 며느리는 지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삿대질까지 하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저는 손주가 걱정되어 아픈 몸을 이끌고 손주에게 가 겁먹은 작은 몸을 꼭 껴안고 있었죠. 그럼 이혼해. 어차피 이 집 네 명이라 이거지? 나도 네 엄마까지 부양하면서 불편하게 산 거 법원에서 다 이야기할 거야. 이 집에 내 집은 충분히 있거든? 당신 이혼하면서 나한테 집 하나 날릴 준비나 해. 며느리는 그 길로 집 몇 개를 챙겨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집안이 고요해졌어요. 마치 폭풍이라도 집안을 휩쓸고 간 것 같아 기가 빨리더군요. 저는 바닥에 쓰러졌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멀어지는 의식 너머로 저를 불러대는 아들과 손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말이죠. 이후 눈을 떠보니 응급실이더군요. 아들과 손주는 깨어난 저를 보더니 엉엉 울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나 정말 엄마까지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놀랐잖아.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지는 줄 알고. 할머니, 아프지 마. 다행히 전 그저 정신적 쇼크로 인해 쓰러졌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있고 몸도 많이 약해져 있었으니까요. 똑같이 생긴 놈들이 왜 이렇게 울어대? 누가 죽니? 나 안 죽어. 오래오래 살아서 수호 결혼하는 것도 보고 증손주까지 내 손으로 안아볼 거다. 효재 너 혼자 두고 엄마 어디 안 가니까 울지 말어. 걱정시켜서 미안하구나. 엄마가 뭐가 미안해. 내가 미안하지. 난 그 여자가 엄마한테 그렇게 심하게 굴었는지 몰랐어. 그동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동안 혼자 이렇게 미련하게 참고 있었던 거야? 참긴 뭘. 나도 할 말은 다 했다. 그저 난 미우나 고우나 더 이상 가족을 잃는 게 싫었단다. 너도 알지? 가족을 얻는 것도 잃는 것도 전부 무척이나 힘든 일이라는 걸 말이다. 그래서 너한테 아무 말 안 한 거야. 그런데 내 생각이 틀렸던 것 같구나. 그 애는 처음부터 나를 아예 가족으로 생각하질 않았으니 말이다.
저는 아들의 눈물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아들을 울린 사람이 저라는 사실에 미안해서요. 그렇게 아들은 아주 빠르게 며느리와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협의 이혼이지 거의 아들이 며느리를 맨몸으로 내쫓은 거나 다름없었죠. 알고 보니 며느리는 그동안 생활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하네요. 결혼 후 집에 생활비도 안 돼, 육아도 살림도 안 해, 혼수도 안 하고 아들 명의의 집에 몸만 쏙 들어와 오히려 아들에게 생활비 받고 시애미를 가정부처럼 부리며 산 며느리가 분할받을 재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은 어디 위자료 한번 물어보겠냐며 원한다면 법정 싸움까지 가겠다고 며느리에게 으름장을 놓았고 미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봤는지 며느리 또한 자기가 굉장히 불리한 입장인 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며느리는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아들에게 보내는 조건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협의 이혼을 받아들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후 아들에게서 들은 며느리의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동안 밖으로 돌아다닌 게 유흥주점에서 남자들이랑 놀아나느라 그랬던 거더라고. 근데 자기가 번 돈 다 쓰고도 부족해지니까 어린이집 운영비에 손을 댔나 봐. 애들 먹을 거에 장난질을 쳤었다던데? 알고 보니 전 며느리는 운영비를 삥땅 쳐 개밥도 못한 식단을 짜서 애들에게 줬다고 하더군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도 아무렇지 않게 사용했고요. 어린이집에 채용된 지 얼마 안 되었던 선생이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아 영상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지역 맘카페에도 전부 폭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아주 영웅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전 며느리는 몇 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1년간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정지 처분 또한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잔뜩 화가 난 학부모들에게 고소를 당해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전부 토해내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후 며느리에게서 저는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이미 아들과 이혼한 마당에 저에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어머님, 제 전화 받아주시네요? 네가 나한테 무슨 일이니? 어머님, 저 이혼한 뒤로 반성 많이 했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너무 철없이 굴었죠? 제가 가정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래요. 지금 많이 뉘우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 수호 아빠한테 저랑 다시 잘 좀 해보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사람이 어머님 말이라면 껌뻑 죽잖아요. 네? 제가 아무리 미워도 저 수호 엄마잖아요. 수호 아직 어린데 엄마가 한창 필요할 나이 아니에요? 부탁 좀 드릴게요, 어머님. 뭐? 싫다. 내가 너 같은 며느리를 왜 다시 받아주니? 너 호빠 다니면서 남자들한테 돈 퍼다 주고 다녔다며. 수호한테 너 같은 애미 필요 없다. 네가 이 집에 살면서 수호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뭐니? 애가 오죽했으면 너 이혼 후에도 제 엄마를 한 번을 안 찾아. 어머님, 저 많이 변했어요. 저 어린이집도 결국 문 닫았단 말이에요. 돈 없어서 어차피 그놈들한테 쓸 돈도 더 이상 없어요. 가뜩이나 벌금에 학부모들한테 위자료까지 주느라 알거지가 됐는데 친정 엄마도 저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하잖아요. 꼴도 보기 싫다고. 어머님, 저 다시 받아주기 싫으시면 돈이라도 좀 꿔주시면 안 될까요? 수호 아빠는 제 전화 아예 받지도 않아요. 기가 차더군요. 어쩜 이렇게 다 큰 여자가 철이 없을까요? 저는 전 며느리에게 따끔하게 일침을 날리고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돈 같은 소리 한다.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끊으려다가 그래도 네가 꼴에 수어미니까 너 위해서 한마디 해주마.
정신 좀 차려라. 네가 인생을 그따위로 살았으니까 주위에서 너한테 돈 한 푼 빌려주겠다는 사람도 없고 친정에서까지 쫓겨나는 거야. 어차피 자업자득이니까 네 인생 더 이상 누구한테 빈대처럼 빌붙지 말고 알아서 잘 살아봐. 그리고 애 앞에서 제발 부끄러운 엄마 되지 마라. 만약 네가 계속 그렇게 정신 못 차리면 넌 평생 네 아들 앞에 못 설 줄 알아. 어차피 수호가 널 보고 싶어 하지도 않지만 말이다. 그게 전 며느리와의 진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그 여자가 정신을 차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 이제 정말로 저와 제 아들, 그리고 우리 손주만 위하며 행복하게 살 거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하늘에서 남편을 만났을 때 당신 목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왔다며 내 인생은 바쁘겠지만 그래도 노년엔 행복했다고 자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손주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드디어 새로 지어진 상가 건물에 병원을 개원하게 되었어요. 이제 상가 완공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네요.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아들을 보며 저 또한 요즘 하루하루가 기쁘고 행복하답니다. 한 달 뒤 병원 개업식 날엔 아주 오랜만에 손주와 저 그리고 아들 이렇게 셋이 축하 파티를 열어야겠어요. 예전에 인터넷에서 본 글귀가 있습니다. 악행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동안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꿀처럼 달게 여기지만 악행이 마침내 결과를 이끌어올 때 그들은 결국 크나큰 고통을 겪는다고요. 전 며느리를 보니 저 말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뭔가 옳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실 때 저 말을 한 번씩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한 행동은 결국 여러분에게 화살로 되돌아가 고통을 남겨줄 테니까요. 그럼 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드리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